인계수의 뜻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듯이 물은 순리에 따라 흐르고 흐름으로써 썩지 않으므로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지혜는 권모술수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권모술수는 뭐예요? 권세와 모략을 얘기하는데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꾀하는 술책. 옛날에 그 축책사들이 머리 쓰는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잘 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꾀하는 술책이기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보도 안 보든 근데 전쟁에서는 이게 상대방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를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 권모술수를 쓰는 책사들이 중요하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려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권모술수에 해당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그 지혜가 되지만 균형을 잃은 지혜, 나만을 위하는 지혜, 그건 권모술수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단점이죠. 수는 마무리와 함께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방향은 북, 하루 중엔 밤, 1년 중엔 겨울, 인생에서는 노년기, 북방을 상징하므로 한반도에서는 함경도, 남쪽에서는 서울, 경기,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및 시베리아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 요거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죠. 당연히 사주를 반명할 때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수가 상징하는 부분을 보면 인체의 75%를 차지한다는 수분과 물과 관련이 깊은 신장, 방광, 생식기, 뇌 등을 들 수 있고 모든 소리를 물로 흐르듯이 들어야 하는 귀와 등, 앞은 남쪽이니까 이건 북쪽이겠죠.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사주를 판단할 때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신장, 방광 쪽에 힘들겠습니다. 생식기 쪽에. 그리고 뇌가 어렵겠어요. 노년에 이 뇌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숙달을 시켜야 되겠죠. 색은 흑색, 맛은 짠맛, 그리고 발음은 앞에서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응과 히읗, 후음이죠. 이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장명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동차에서는 라디에이터, 또 윤활유. 자, 수는 노년기이자 휴식기를 나타내는 마음이다. 따라서 매사에 침착하며 깊이 생각하는 현자의 마음이 있다. 물은 수직관념이 있으므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려 하며 부지런하고 청결하면서 응집력 또한 강하다. 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냐면요. 컵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컵을 움직여도 찬찬히 움직이면 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들고 가도 엎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응집력 등입니다. 그리고 현자의 마음이 있다. 물 흐르듯이 흐르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소리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준수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런,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결 뭐 등등 그런 걸 좀 암시하는 거죠. 자유자재함으로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목은 한 곳으로 집착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간목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부분이죠. 활발한 사고력이 있지만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며 냉정하게 파고드는 특징 또한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장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만약에 단점으로 나타나면요 상당히 좀 예리하고 파고드는 성격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편중되면 잠꾀가 발달하여 이게 단점이 나오는 거죠. 잠꾀가 발달하여 풍파를 일으키고 지나치면 집착으로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왜? 물은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자, 인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모든 오행은 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인계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한 타 오행들만큼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수기 이외에 잉태와 탄생의 기운에 대한 극음지기를, 극음지기는 극에 이르는 음의 기운입니다. 극음지기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이 토하고 이 수를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숙달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음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개념론적으로 분류해서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임수는 양수이므로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적극적인 수의 기운, 그렇죠? 하지에서 동지까지 정화와 함께. 그러나 개수는 음수이므로 목적을 위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극적인 수의 기운, 생명의 바탕이죠. 태아가 자라듯이 물도 알아서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먹는 거죠. 수는 물상적으로 물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생명력의 그릇인
씨가 영글어감에 따라 자신의 목적인 생명력이 잉태 또는 탄생이 될 때까지의 변화의 기운이다 그랬습니다. 임수는 양이므로 수의, 기에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어 암계나 습도 등을 임수로 볼 수 있고, 계수는 음으로서 형과 질, 질에 가까운 형질이죠. 의미를 담고 있어 기보다는 직접 질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은 모습이죠, 모양. 계곡물은 형질이고 그 계곡물에서 나온 물안개 등은 임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결국은 하나죠. 양과 음으로서. 음양은 수축과 팽창이라는 상대적인 기운이므로 사실상 둘 다 기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양음을 기와 형질로 분류한 것은 공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양과 음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양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음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응축된 기운의 모습으로서 물이라는 형질이 바탕이 되어 안개나 습도가 생길 수 있다는 뜻도 역시 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임수는 대체로 바다나 커다란 호수, 강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계수는 작은 물 혹은 생명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산 위에서 나오는 약수는 밑으로 내려와 도랑을 이루고 도랑은 냇물을, 냇물은 강을, 강은 바다와 하나가 되며 바다는 다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약수가 된다. 자연에서 생태현상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약수가 돼서 나올 때는 바로 음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계수죠. 그러나 도랑을 거쳐 냇물이 되면 우리 사람한테는 임수입니다. 계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무나 일반 동물들한테는 음용수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땐 또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크기나 이런 거 가지고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쓰임새를 따라서 계수일 수 있느냐, 양수일 수 있다, 계수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 경신금인 산에 가까울수록 계수에 가깝고 산으로부터 멀리 바다에 가까울수록 임수에 가깝다. 따라서 임수는 계수의 범위에서 존재하고 계수 또한 임수의 범위에서 존재하는 바 어디든 임수와 계수는 공존합니다. 그러나 쓰임새와 역할에 따라 임수가 되기도 하고 계수가 되기도, 이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계수는 극음지기로서 생명력의 바탕이 되므로 임수 속에서 계수를 섭취, 식물의 삼투압이나 동물의 음용수 등을 하게 되면 물론 임계수의 균형을 잃은 공존으로 인해 환경 생태계는 유지하게 된다 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임수일 수 있지만 사막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계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예를 적절히 들었네요. 따라서 크고 작고 등의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설견을 배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생명력을 직접 생하게 되는 성분이지만 물을 음용하려면 이를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바로 씨의 역할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 물 항아리, 물이 담긴 두레박, 농사를 위한 저수지, 집에 꼭 필요한 수도시설 등 모두가 같은 이치죠. 이 씨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장미꽃이 피려면 장미씨가 있어야 하고 감을 따려면 감나무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씨라는 신금이 잉태와 탄생의 기운인 임계수를 품고 금생수를 하는 것이고, 이 임계수는 수생목으로 잉태와 탄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약 정리해 놓는 거예요. 산에서 직접 나오는 약수는 계수, 산 아래 강물 등 바다에 가까울수록 임수, 정수장의 물은 임수, 가정의 수돗물은 계수, 계곡의 물안개는 임수, 계곡물은 계수, 나무 옆에서 흐르는 냇물은 임수, 나무 뿌리로 흡수되는 물은 계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쓰임새. 하지에서 추분, 정화의 햇살을 받는 나무 위에서 익어가기와 연글기를 하는 열매와 씨, 열매 자체는 경금, 그 안에 이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잉태의 기운 임수, 씨는 신금이죠. 추분 이후 정화의 햇살 아래 마당 멍석 위에서 소극적인 응축을 받는 홀로 남은 씨는 신금, 이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잉태의 기운 임수이자 내년 입춘에 태어날 간목의 기운, 동지 이후 늦겨울 추골 땅속에서 입춘을 기다리는 씨는 신금, 이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탄생의 기운 계수. 그렇죠? 입춘이 되어 땅속에서 새싹을 틔우는 씨는 신금, 새싹은 간목, 이때 간목이 흡수되는 물은 계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웠죠? 길고 어려웠습니다. 자꾸 익숙하게 하면 그래도 점점 재미는 있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음양오행 흐름과 생명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행은 일단 여기서 끝난 거죠.